자, 오늘 참 유서 깊은 날입니다. 유서 깊은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이 사무실이 오래됐죠. 아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무실 썼으니까 화랑로 96번지 수복 빌딩 2층을 모두 기억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오신 입구에 보면 이제 2009년에 처음 걸어서 평화 만들기 시작할 때 사진이 있죠. 그때 한라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관음사라는 절인데 거기 또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서 1박을 하고 시작했죠. 그게 2009년이니까 참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 만난 사람은 중년이 되고 중년에 만난 사람은 지금 노년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이제 5월달 강주 망월동 그 국민묘지 선대가 한라산에서 출발한 날로부터 240번째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240일 동안을 전의를 걸은 거죠. 지금까지 한 가지를 염원하면서 걸었죠. 그런데 조금 더 걸어서 평화 만들기 전사 그 앞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왜 걷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2009년에 시작됐는데 걸평이 그로부터 3년 전이 2006년이에요. 2009년에 시작됐으니까 2006년에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신정치고 나온 3년 전에 그러니까 신계륜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신사라고 했었죠. 유기수 회장님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 전사, 걸평의 전사가 어떤 일에서 일어났냐면 우리나라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남북이 분단된 이래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어요. 금강산 관광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되어서 저희가 금강산 관광을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갖고 신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금강산 관광 많이 갔었습니다. 여기도 반수 이상이 갔다 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 모일 때 뭐 무슨 우리 마음속에 진보가 있었습니까? 보수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즐거웠었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때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지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마 당시 민주당 젊은 의원님들, 정치인들 대다수가 우리가 만든 신사의 깃발 아래 금강산을 걸었었죠. 금강산을 관광하고 걸었었죠. 그리고 보니까 성북구에서만 500명 이상이 금강산 관광 걷기에 신사의 깃발 아래 참석했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한결같이 그래요. 다시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이 우리를 신계륜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2008월 7월달 경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서 우리가 신사를 해체하고 걸어서 평화 만들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금강산 관광이 아니라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걸어서 평화 만들기를 만들었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걷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6.15 선언이 바탕에 깔려있죠. 6.15 선언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중단됐고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그때 가신 분들 꽤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우리 스스로가 진보다 보수다 이런 말 안 했어요. 모두 포괄했죠. 그리고 모두 다 기뻐했고 모두 다 행복했어요. 아 이제 정말 좋은 날이 오는가 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이게 뭡니까?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빗속에 흐르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웠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민족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역사적인 만남이 중단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모든 각국이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그 6.15 선언과 그 이후에 금강산 관광 등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 뒤에서 몰래 수군거리면서 민족의 세의정표가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음해하고 모욕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큰지를. 근데 요즘 압니다. 12.3 군사 반란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음해하고 있었네 하고 새삼 알게 되었죠. 그 사람들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왜 방해합니까? 그저 증오심에 불타서 이 나라가 전쟁 또는 전쟁적 상황으로 나간 것이 그 사람들이 이해에 부응하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 경제적 이해 이런 게 있죠. 경제적 이해는 요즘 전쟁에서 나타나듯이 분산 복합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얻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에서 한 아주머니가 길을 몰라서 헤매다가 사망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작은 핑계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민족의 큰 흐름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이 관광을 중단시켰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을 좀 더 멀리 가볼게요. 이것은 우리나라 현재 상황, 세계 상황과 유사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1994년에 이른바 제네바 북핵 협상이 타결됐어요. 어디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잡한 거 다 빼고 북한이 핵을 개발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핵폭탄, 원자폭탄을 만들지 못하도록 원자로에는 이제 원자로라는 게 이제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전기가 없어요. 전기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원자로를 건설한 것인데 잘못하면 이것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원자폭탄을 못 만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1994년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합의했냐면 원자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수로가 있고 경수로가 있는데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경수로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중수로를 만들지 말고 경수로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만들어 줄 테니 중수로 건설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말고 핵폭탄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2003년까지 2기를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 건데 그때 이제 제네바 협상을 했던 때가 1994년인데 2001년에 뭔 일이 생기냐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부시가 당선이 돼요.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고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당선되자마자 뭐 제네바 협정 그거 필요 없어. 우리를 속이기 북한이 핵무기 만들고 있어. 나 안 지킬 거야 하고 파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수를 발표하는데 세계 3대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지명을 했어요. 악의 축. 이란, 이라크, 북한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제네바 협정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2006년 10월 9일날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 이런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미국의 정책 변화가
북한 핵 개발을 만드는 결정적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북한뿐만 아니라 부시가 악의 축이라고 지명한 나라 두 나라를 좀 조금 설명해 볼게요.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이라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다. 이런 명분 아래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후세인 대통령이 정부를 전복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을 지금까지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 조사단이 들어가 봤어요. 이라크에 들어가 봐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흔적이 있는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건 증명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살상 무기 파괴를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실상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란이 어떤가요? 전쟁 일보 직전으로 가 있는데 이란도 결국 그 똑같은 패턴을 밟았어요. 201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걸 합의를 합니다. 이거 이란 핵 개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어렵게 만들어냈어요. 진짜 어렵게. 평화의 로드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영국 플러스 독일이니까 거의 모든 서방 국가들이 합의하여서 이 합의를 이루어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란 핵 합의 이거 없는 것이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똑같이 이라크 똑같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이미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평화의 길이라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고달픈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은 돌아가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 평화의 길로 가지 않는 다른 길이 대안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해서 왜곡되고 뒤돌아가기도 하고 우회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의 목표의 길은 평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핵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세계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더 많이 만들면서 핵을 못 가진 나라는 못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려고 하면 전쟁으로 폭격해서 없애버리고. 근데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죠. 그러다 그게 현재 세계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걸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특히 북한 핵 관련해서는 미국의 주도권이 작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미국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실정과 사정을 잘 설명하고 미국을 설득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겠죠.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나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좀 거창한 목표가 있었잖아요. 이게 한반도 평화를 어떻든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걷다 보니까 결국은 걷는 문제가 한반도 평화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과 평화를 다스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정말 나름 이 촉망받고 전도양양한 정신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죠. 이런데 이제 저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저를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독버섯이라고 이 낙인을 찍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핵심 인사들이 독버섯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KBS 시사직객에서 방영이 2차례나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신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저는 영문없이 독버섯이 됐어요. 제가 독버섯을 시킨 적도 모르고 그냥 몇 년을 산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데 이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수모를 주고 결국은 기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복통 터지는 일입니까? 근데 한반도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울분과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실제로 문제가 되었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문제에 봉착을 점차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문제, 주변 친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큰 문제로 왔던 때가 있었으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 그 문제를 다스리는 길을 걷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걸어서 분노를 삭히고 정리했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큰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혼자 걸은 게 상당합니다.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제주도를 혼자 걷거나 동해안을 혼자 걷거나 남해안 걷거나 또 혼자 한 외길을 혼자 걷거나 이런 게 무척 많았고 제가 여러분께 알리지 않은 길이에요. 그때는 제가 제 마음속에 분노를 삭히려고 걸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심정을 이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또 처음에는 한반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같이 걷자고 했는데 결국 저도 이기적으로 제가 봉착한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망과 실망, 분노와 회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삭히기 위해서 걸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속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정리한 게 오늘 찾아보니까 책을 썼어요. 내 안의 전쟁과 평화란 책인데 조금 오래됐지만 제가 한번 밤에 읽어보니까 지금 읽어봐도 저한테 감동을 줘요. 책이 몇 권 있으니까 제가 여기 나와줄 테니까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고 가서 봐도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쟁하는 통일은 100년, 1000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했어요. 전쟁한 통일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 얼마나 민족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한 말인데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과연 이 남북 관련해서 정말 잃어버린 길을 숲속에 묻히고 뒤틀어진 길을 다시 올바로 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걸어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시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새 단추를 평화, 협력, 화해의 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죠. 현실이 있죠. 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 문제도 특수합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같은 한민족 내의 문제이기도 하고 북한은 이미 어떻습니까?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기는 핵을 벌써 20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좀 달라지죠. 이런 북한 문제의 특수성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 이런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고 우선시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의 자주의 정신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